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포근해지더니 비가 온 다음엔 꽤 쌀쌀해졌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인데요. 오늘은 따뜻한 옷차림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세 11만 호 공급 앞으로 2년 동안 목표치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서울 아파트를 보니까 3,500채뿐이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제일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서울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좀 너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 아래로 가겠습니다. 정부 주거 안전 방안, 어제 부동산 대책, 전월세에 초점을 좀 뒀습니다. 발표했는데요. 민간의 빈집, 그리고 상가, 호텔, 그리고 임대주택 중에서 남는 부분 다 모았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급하는데요. 또 어제 이와 관련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대차법 그동안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았는데 문제없다, 안 바꾼다. 이런 의지를 또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제목으로 평가를 좀 담고 있습니다. 국민은 아파트 찾는데 빌라 다세대가 줄어 보이더라. 엇박자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전세 물량 2년간 11만 4천 가구. 그런데 서울 공급 아파트 앞에서도 봤죠? 수치가 조금 계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는 4,900. 많이 잡아도 이 정도다.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쪽에 빨간 줄로 그어져 있습니다. 유훈의 교육부 장관, 수능 연기 없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좀 뭔가 더 비상조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수능 연기 없다는 겁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특별 방역 대책 돌입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1분당 1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입니다. 백신 성탄절 선물이 될까? 지금 백신 개발 속도를 내고 있죠? 지금 드디어 이제 사용 신청도 한다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성탄절 선물이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코로나 확산상 심상치 않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미국 복지부 장관, 화이자 모더나 백신 연말까지 4천만의 투여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연이틀 300명대 확진, 일상 집단 감염 동시다발 확산이다. 여기 사진 좀 잠깐 봐주실까요? 첫 번째 사진은 미국이고요. 그 옆에는 독일의 모습입니다. 먼저 미국, 여기 어떤 상점입니다. 근데 원래 여기에요. 화장지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보면 호주도 그렇고요. 무슨 위기가 닥치고 사람들이 심리가 동요이 되면요. 화장지를 그렇게 많이 삽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화장지 사재기가 성행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없습니다. 화장지. 그 옆으로 갑니다. 여기는 독일입니다. 경찰이 누군가를 지금 끌어내고 있는 모습이죠. 시위를 하고 있는데 봉쇄에 반발하면서 시위를 하는 독일 국민들 있는데 경찰이 지금 진압하는 모습입니다. 그만 좀 막아라. 다니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나 방역당국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깊은 해설 그리고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이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왼쪽에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증년 변호사 나오셨고요. 장윤미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영끌 공급입니다. 이 영끌, 뭐 대출,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정부 정책에 나왔습니다. 영끌 공급 대책,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말합니다. 언론들이 이런 표현 쓰고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법안 선수치기입니다. 지금 신공항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그런데요.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요. 법안을 오늘 낸답니다. 선수치기입니다. 여당에서 지금 법안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내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고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꽃길 자랑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본인의 SNS상에 나 이렇게 꽃바구니 많이 받았어요. 뭐 이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오늘 좀 분석해 볼 거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시큰둥한 북한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북한과 뭔가 교류해서 나눠줄 수 있다. 북한 쪽에 좀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해놨는데 그 다음 날 북한이요 노동신문을 통해서 필요 없습니다라고 읽히는 내용을 공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큰둥한 북한이다. 이런 키워드가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이죠. 그 내용에 대한 오늘 평가가 참 많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제목에 장관님이 들어가 있네요. 상가 전세방, 장관님은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의 내용은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전셋집, 그거 별로 안 보이는데요. 이런 취지로 지금 들립니다. 자, 정부 공공임대 11만 가구 향후 2년간 공급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들여다보면은요. 그중에 상가 호텔을 개조하는 부분이 꽤 물량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 주택도 매입해서 한다. 이런 등등인데 사실은 이번 전세난의 핵심은 아파트, 그중에서도 서울 지역 아파트인데 이거는 좀 부족해 보인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LH 등이 보유 중인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 9천 호를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금년 12월 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을 신규 도입하고 전세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 소득 자산 요건을 대폭 완화한 추천 방식을 통해 22년까지 18,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임대 11만 채 공급.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3,500채 뿐이다. 따져보니 이 정도 물량밖에 안 나오더라. 빌라, 오피스텔, 상가 위주로 공급.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빌라나 오피스텔은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죠. 그리고 상가는 이거 원래 주택이 아닙니다. 호텔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개조를 한다는 거죠. 아파트 전세난인데 이거에 대처하기는 역부족 아니겠는가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가운데 아파트 전세값, 매매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실려 있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에 대해서 사실 여당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좀 뭐랄까요 설명을 많이 내놨는데 역시 야당은요 곱지 않습니다. 반응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정책을 발표하고 해도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이 부동산 시장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원 교수님. 네. 2년간 11만 채입니다. 그리고 장기 계획도 좀 내놨어요. 근데 그건 아직은 이제 먼 시간이고요. 당장 할 수 있는 건 11만 채 정도인데 사실은 꽤 많은 분량이고요. 보면은 정부가 모을 수 있는 집은 다 모은 것 같아요.
이른바 그래서 영끌 대책, 영끌 공급이다 이런 말 나오는데 답답한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꼭 필요한 어떤 뭔가는 빠진 거 아니냐.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전세 대책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취지는 정말 좋거든요. 공공임대, 공공전세주택 그리고 요번에 대책에 또 장기적인 또 앞으로 향후 대책 중에 그 중형 평수의 예. 이제 공공임대를 도입하겠다. 중형 임대가 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를 도료한 이제 상가, 호텔 같은 부분을 개조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재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지금 있는 전세란 거의 아파트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충족으로 봐야 되느냐?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대책이라는 이름이 좀 무색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해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세 수요를 그동안 좀 보면요. 많은 분들이 전셋집을 옮겨가는 이유는 학군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거 환경 문제라든가 사실은 단순히 집을 구한다는 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 전세 목적을 이번에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세 목적에 부합되는 어떤 정책이나 정책이 어려우면 시장의 민심을 듣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은 공공임대로 지금 전환하겠다라는 그러한 서울 수도권의 그 평수나 공공임대가 그게 과연 어떤 그 환경이나 아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교육 환경이나 경제 환경과 부합이 되느냐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실이 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확보만 해서 이렇게 발표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그게 그러니까 지금 공실이 난 이유는 다 이유가 뭔가 있다. 맞습니다. 공실이 이유가 있다는 네, 거죠. 그 이유 분석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공공전세, 공공임대를 대거 확충해서 했다고 했을 때 예. 공기업이 갖게 되는 부담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책을 얘기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질적인 게 사실은 예. 공급이 충분히 예측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이 도입이 된 것에 대한 엇박자 거기서부터 시장의 불안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주택 투기성 임대 사업이 아닌 건강한 임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민간 임대 사업에 대한 촉진이나 당뇨도 있어야 되고 재건축이나 재규제에 대한 어떤 시그널도 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있어야지 서울과 수도권의 유의미한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은가. 시장은 정확합니다. 꼭 야당의 제가 발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예. 부동산 시장의 민심을 들으면서 오히려 숨고르기를 하는 그래서 왜 대책을 내놓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하더라도 여기선 시장의 민심을 듣는 게 좋은 거지 지금 이 대책은 원래 좋은 대책이지만 예. 안타깝게도 지금 전세 대책에 이렇게 하는 것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현 정부 들어서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장렬했었어요. 그러나 중간에 정책이 바뀌면서 오히려 규제로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역시 전세난의 어떤 일정 부분 몫을 차지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자, 뭔가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사실은 이번 전세난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문가들 목소리가 꽤 있어요. 이른바 임대차 3법. 이게 시행된 이후에 전세가 폭등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계속 나왔는데 정부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세난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임대차 3법은 문제가 없다고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기 매일경제 기사는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화자찬.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세난이 발생한 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저금리 1인 가구 증가 탓, 그리고 전세 갱신율 늘어 정책 효과 있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전세를 2년 사시던 분이 갱신을 통해서 전세가 많이 안 오르는 상태에서 또 한 번 2년 살 수 있게 해줬다. 이거 효과 있다. 이런 설명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요. 아파트 공급 줄어들 때 법 시행돼 임대료 폭등을 시켰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부분과 관련된 김현미 장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명 중 7명은 전월세 값 급증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살 권리 모두 정부가 지켜야 할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세난 송구하다 사죄를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임대차 3법 탓이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성과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한 겁니다. 김용락 교수님. 예. 사실 임대차법으로 임차인들이 혜택을 본 건 맞습니다. 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추가로 더 많은 돈을 늘리지 않아도 더 살 수 있게 된 거 분명히 있는데 사실 그런 동시에 전세 공급을 많이 줄인 건 또 이것도 역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갱신율이 올라간 거는 긍정적인 효과죠. 예. 그런데 이제 2+2가 된 거잖아요. 그게 임대차 입법의 핵심인데 예. 사실은 2+2가 하나의 문제가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해서 올리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예. 사실은 집주인들이 그 가격을 이제 이 2+2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 다른 새로 갱신해서 새로운 어떤 세입자를 얻을 때 대폭 상승을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얻을 수 있는 임대인으로서는 많이 그렇죠. 올린다는 거죠. 많이 그걸 반영해서 그러니까 2년 동안 못 올릴 것을 반영해서 크게 올리는 것이 사실 전세값을 굉장히 급속하게 올리고 전세 물량을 줄어들이게 하는 그런 예. 효과를 발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차 입법이 완전히 긍정적 효과만 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것이고요. 그 예. 문제의 근원적인 요인은 예. 이렇게 2+2로 늘릴 때 사실은 공급을 같이 늘려줬으면 예. 전세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텐데 공급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 예.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어요. 그때 이제 임대의 기간을 예. 그때 이제 만들었던 것이 분당하고 일산 같은 대규모의 어떤 공급이 맞춰지면서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년을 더 늘리는 과정 속에서 이런 대규모 공급이 없다 보니까 예. 오히려 물량이 공급이 제한되면서 가격이 대폭 커지는 이런 문제인 것이고 어제 대책은 사실은 제목이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인데 예. 서민 얘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정도는 상당히 이제 좀 수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3, 4인 정도 될 정도면 중산층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공급은 사실 어제 물량으로는 또는 공급 내용으로는 예. 충족되지 않는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적극적으로 설명했죠. 그리고 여당도 적극적으로 좀 옹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설명가 있었으나 지금 언론들의 반응은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여당 내에서도 참 이 부동산 정책 참으로 어렵다. 시간도 많이 든다. 이런 약간 한탄 섞인 목소리 나왔는데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가 며칠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참 뒷말들이 많습니다. 이 일 둘러싸고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검증위원장 어떤 인터뷰 내용을 좀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김해공항을 보완하라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이 검증위 결과 발표의 취지는 기존에 있는 김해공항을 보완하라는 거였다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 쪽, 여권에서는 이거 다 폐지시키라는 거다.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인터뷰 내용, 김수삼 위원장 인터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백지화, 폐기, 한 번도 생각 안 했다. 그리고 그런 말 한 적도 없다. 검증 발표 때. 검증단이 가덕도 공항으로 가는 정치권 앞잡이라니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도 이 김해공항 문제 포기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니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 이거는 김해 신공항 이거 이제 끝났다. 폐기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첫 번째 기사는 이렇습니다.
검증이 김해신공항 폐기가 아니다. 역시 앞서서 검증위원장 얘기와 같은 취지의 이 제목이 담겨 있어요. 가덕도 밀어붙이는 여당의 제동권고 아니냐. 여기 보면 자기들 편한 대로 보고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요,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요. 검증위원회가 발표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밑줄을 그어 있습니다.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자, 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걸까요? 김해신공항 폐기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요. 자, 여기 또 다른 기사가 있죠? 이어지는 기사인데요. 일각에서는 검증이가 백지화 결론 내놓고 뒤늦게 발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뒤가 또 설명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밑줄로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는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백지화로 읽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놓고 뒤늦게 발을 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런 시각이 있다고 지금 소개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앞서서 봤지만 검증위원장 그리고 검증이 이 기사에 따르면 이거는 폐기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완 쪽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정권이 4년 동안 김해신공항 확장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총리실 검증단을 꾸려서 이 결론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공항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우선 결정됐던 국책사 국가정책이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감사나 검증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검증위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막 추진 얘기가 나오고 뭐 법안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두 개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증위원장, 검증위원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요. 보완 쪽이라고 생각한 건데 이렇게 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러면. 이게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공약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맥락에 놓여 있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검증위가 이 상황을 굉장히 쉽게 본 겁니다. 저렇게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백지화라고 해석하고 싶은 사람은 백지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이제 이 검증위가 사실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에 있음을 인지하고 말을 굉장히 정교하게 했어야만 하는 것인데 근본적이라는 단어는 거의 백지화라고 읽히기 쉬운 그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발표 뒤에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뭐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라는 얘기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동남권 관문공항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영남공항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국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공항 중에 하나로 지금 만드는 취지인데 그걸 얘기하면서 근본적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적절하지 않은 모양이다라는 그런 이해를 그런 해석을 충분히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검증위가 조금 혼란을 자초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봤던 이 검증위원회 추가 설명 화면으로 좀 준비가 됐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핑을 한 뒤에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가덕도에 가짜도 논의 안 했다. 뭐 여기 인터뷰 내용이고 그 앞선 부분 추가 브리핑한 내용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지난 17일이죠. 김해신공항을 하라 마라 하는 권한은 우리가 위임받지 않았다. 우리는 없다. 이건 정부가 결정할 몫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 브리핑 내용에 근본적 재검토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서 백지화로 해석이 됐었죠. 정치권 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또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 하나 좀 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본인의 SNS상에 또 이와 관련돼서 뭔가를 하나를 올렸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노무현 공항이라 하자. 어떻게 이름을 붙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취지는 이게 참여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매듭이 지어지는 상황이니까 노무현 공항이라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당 김해신 공항 백지화 사필 규정이다 뭐 이런 좀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야당은요 이 노무현 공항이라 하자 이거에 대한 반응을요 야당 일각에서 차라리 오거돈 공항이라 하라. 오거돈 부산시장 뭐 물러났는데 이렇게 또 얘기가 또 받아쳤습니다. 얘기를요. 참 이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왔다 갔다들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만평 하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만평이 위에 부동산 얘기도 있고 밑에 뭔지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위에 보겠습니다. 정부 여당 이렇게 해놓고 부동산 꼭 잡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주 했죠. 아래로 갑니다. 그런데 한 글자가 사라집니다. 부산 꼭 잡겠습니다. 동이 빠지면서. 정부 여당의 각오가 이렇다. 이런 거 아니냐. 이 만평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공항 관련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또 뭐 한마디 좀 내놨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당에선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시키고 노무현 공항이라는 명칭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왜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당리당략 때문입니다. 자, 이 신공항 문제 그동안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정치적인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문제 이거에 대해서 등장하니까 또 정치권에서는 이거 내년 보궐선거, 부산 보궐선거 의식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또 여당 내에서는 그런 정치적 해석하지 마라.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또 뭐 해명을 하고 있죠, 지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공항으로 하자.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이 부분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먼저 최인정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니 정치는 사류다. 사실 다른 분이 한 말씀을 지금 또 인용하셨네요. 지금. 사실 그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께서 그 기업은 이류, 또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거의 뭐 30년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그 정치계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당리당략적인 어떤 그 문제가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어떤 지명이나 어떤 그 상징물에 대해서 사람의 이름을 넣는 것은 한국에선 대한민국에선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외국에는 공항이나 어떤 기반 시설에 사람 이름 붙이는 경우가 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김책공대, 김일성 종합대학 이런 게 있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것인데 지금 현재 그 어떤 선거를 지금 바로 앞둔 시점에서 이것을 하면서 부산에 굉장히 유리한 어떤 그 가덕도로 옮기면서 그 이름을 부산을 기반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넣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그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전국에 이른바 이름 전쟁이 붙어서 나라가 또 쫓겨진다고 저는 봅니다. 예컨대 그렇게 되면 당장 얘기하는 것이 김포국제공항은 박정희 공항이냐, 그리고 그 인천국제공항은 김영삼 공항이냐, 그럼 무안에 있는 전라도 무안은 김대중 공항이냐, 이름을 두고 또 싸울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어떤 정치적인 싸움을 왜 자꾸 이렇게 만드느냐? 지금 다른 분도 아니고 조국 전 장관께서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분이면 좀 본인이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오히려 국민들을 들쑤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오히려 만약 지금 저는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 LA의 그 미국 그 뉴욕 같은 경우에는 라과디아 그 어떤 공항을 만든 상징적인 인물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이번에 이 가덕도로 가자고 불씨를 붙인 것이 부산시장인 오거돈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된 것도 오거돈 전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야당이 얘기하는 차라리 오거돈 공항으로 하자는 말이 그 취지에는 오히려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좀 뭐 비판한 말이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지 말자는 취지인 거죠, 저는.
근데 지금 보니까 원래 뭐 점을 2개를 찍어서 2가지 쓰시려다 하나만 쓰신 것 같아요. 아유, 그걸 안 뭐 쓰신 이것만 겁니까? 해도 충분합니다. 아, 고민을 하셨다 그냥 하나만 쓰셨고. 근데 하나만 더 쓴다고 하면은 사실은 예. 이거는 이른바 제2의 월성 1호기 사태하고 비슷하다. 이 말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부분 결론은 맞춰놓고 거기에 끼워 넣는 과정에서 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인데 결국 나중에 예.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예. 만약에 정권이 또 바뀐다고 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가 일어나고 또 뒤탈이 날 가능성 저는 또 없지 않다고 봅니다. 자, 장우희 변호사께서는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직 대통령 그리고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평가받는 인물에 대해서 예. 어떤 뭐 지금 동남권 물류 공항으로서 이제 개척을 하겠다는 건데 예. 이름을 명명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지금 이 가덕도 신공항 논란이 불거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지역 간의 이 이슈를 놓고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지금 예. 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미 구체화된 사람 같은 경우에도 태어나면 이름을 짓는 거고 뭐 예. 가게나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구체화돼야 명명하는 것인데 예. 이 노무현 공항이라고 이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가덕도 신공항을 완전히 전제하고 이름까지 이 구체화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 이 논란 자체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상당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름이 붙인 거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군함 이런 게 이제 진수식을 할 때는 배가 다 완성된 상태에서 무슨 이름을 붙여서 무슨 함 이런 이름을 붙이곤 하는데 아직 가덕도 신공항 문제 이게 갈 길이 먼데 지금 이름을 붙이는 거 이거는 좀 너무 빠르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어요. 물론 뭐 여당 내에서 뭐 공시로 나오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아이디어 차원 제시했는데 아무튼 꽤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번에는요. 제1야당이 국민의힘 사정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신공항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무슨 파가 자꾸 나옵니다. 가덕도파가 있고요. 밀양파가 있고 또 김해파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 딱 공항과 관련이 돼 있군요, 지금. 신공항 논란에 찢어진 야당이다. 내용 보겠습니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 여당보다 앞서서 오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영남권 의원들은 반발하기도 한다. 이거 여당이 선수를 뺏긴 겁니까? 지금 여당이 특별법 준비하고 있잖아요. 발의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먼저 오늘 법안을 낸답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 법안 내용이 좀 소개가 돼 있네요. 여기 보면요. 이 법안에는 가덕도 신공항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것,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 정부의 재정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가덕도 이런 이름까지 이제 포함을 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선제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주홍 교수님. 네. 지금 앞서서 주호영 원내대표 영상으로 저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당에서는 지금 절차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지금 이 검증위원회에서 그 결과 나온 거를. 그런데 당의 이제 부산 의원들은 법안을 내겠다고 지금 선수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선거를 의식한다고 봐야 될까요? 야당의 조금 무능함이 지금 드러난 것 같아요. 어. 지금 저 법안 내용을 보시면 지금 여당 의원이 낼 수 있을 법한 법안의 여당이 내용. 생각하고 있는 거에 거의 같아요. 지금 이 네, 내용이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게 말 그대로 갈라치기 전략, 여당의 갈라치기 전략에 야당이 그대로 지금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가덕도 파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가덕도 신공항을 이제 빨리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쪽과 아니다. 밀양도 후보지였기 때문에 TK 민심도 잡기 위해서 밀양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 예. 그리고 김해 신공항 그대로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쪽도 있고 지금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방금 봤던 화면 다시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3명의 인물이 등장해서 뭔가 지금산 얘기하는데 다 다르네요. 뭐가 가덕도 신공항을 특별히 강조한 부분도 있고요. 뭐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의견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뜻이 됩니까? 그리고 또 아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론 정해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모이지가 않고 있어요. 예, 이게 주호영 바로 교수님. 여당이 원하는 전략이었거든요. 야당으로 하여금 이렇게 PK 민심이 예. 어렵게 만들어서 야당이 어떻게든지 그 스텝을 제대로 못 잡도록 만드는 전략이었는데
야당이 그대로 지금 채널을 분산시키면서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왕좌왕 모양새를 보였고요. 보시면 아까도 지금 그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예. 이게 대수롭지 않다는 문제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컨트롤 타워가 되는 지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전략을 갖고 대응해야 되는지를 하나로 모아주셔야 되는데 좀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론이 어렵다. 그리고 이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지금 당 전체가 이렇게 막 갈라지거나 모호한 태도를 지도부가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저는 예컨대 예. 이 안에 당론이 모여지기 힘들다는 주호영 원내대표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야당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현안이 불켜졌을 때 계속 우왕좌왕하게 되는 모습. 그거는 비상대책위가 갖고 있는 어떤 카리스마나 컨트롤 타워에 대한 조금 무능력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고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모호한 발언을 하신다는 건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김해 신공하게 결정이 된 게 예전에도 그렇지만 정치적 한수로 신의 한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TK와 PK 민심을 달랠 수 있고 그걸 지속시킬 수 있는 게 김해 신공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 프랑스에서 용역 조사를 했을 때에도 그 사회 갈등 비용까지 고려가 됐었던 결정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솔직히 지금 채널을 통일시키자라면은 김해 신공항 쪽으로 지금 보면 검증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발 물러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략을 하나로 창구를 이뤄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여당이 원하는 그대로의 꼴에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윤구라 교수님, 예. 이 가덕도 특별법을 발의하는 이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내년 보궐선거가 너무 신경 쓰인다 이런 겁니까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거 앞에 있으면 예. 국회의원들 즉 뭐 재선을 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당의 시장이 나오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의 무능이 아니고요. 예.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다 예. 사실 굉장히 고민거리였거든요. 이거를 해결하기가 보통 일이 그렇죠. 아닌 거다. 이거는 신공항 프레임이라 그래야죠. 어차피 이거는 계속된 딜레마 속에서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을 잃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잃어야만 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그래서 주영호 원내대표가 이거는 진짜 당론 만들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북 TK 지역의 의원들은 다 밀양 쪽이거든요. 그리고 울산은 또 뭐 예컨대 지금 김해공항, 예. 부산은 또 가덕도.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당보다는 지역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거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할 때 예. 농촌당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당을 다 떠나서 농촌을 개방을 해야 되니까 농산물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농촌 출신 의원들이 여야가 한 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한꺼번에 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지역의 이익을 이제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결국은 아무튼 이런 뭐 가덕도파, 밀양파, 김해파 이렇게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가덕도 특별법 발의 오늘 한답니다. 여당에서는 이거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우리가 뺏겼구나 뭐 이런 반응일까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갑자기 뭐 꽃바구니, 꽃길 이런 얘기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기사인데요. 사진부터 좀 봐주실까요? 두 장의 사진이 실려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보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같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꽃바구니가 놓여서 꽃길이 돼 있죠. 제목 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화한 맞선 추미애 꽃길 셀프 홍보다. 그러니까 이 꽃바구니, 꽃길 사진을 본인의 SNS상에 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올린 건 아니고 추미애 장관의 보좌진이 올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과 이 꽃바구니가 등장하는 사진이 여러 장이 추미애 장관 SNS에 어저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이 사진 옆에 보면요. 이거 지난달 사진인데 이 대검찰청 앞에 화환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참 많이 있었는데 또 그 사진과 같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사진 좀 더 보겠습니다. 어떤 사진들이 올라왔는지. 이런 사진입니다. 여기 어디 현관인데요.
추미애 장관 응원 꽃바구니, 법무부 청사 출입문 이런 사진도 공개가 됐고요. 그 옆에 사진 보시면요.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꽃바구니를 바라보는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사진을 올린 거예요, 어제.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가지를 좀 비교해봤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꽃바구니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장면. 그 옆에는 지난달까지 대검찰청 앞에 놓여있던 굉장히 많은 화한 사진. 윤석열 총장의 사진은 그냥 여기다 그냥 붙인 거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미애 꽃바구니 대 윤석열 화한. 뭐 묘하게 가고 있죠, 지금 상황이.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김구라 교수님하고 주원 교수께서 좀 분명히 추미애 장관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보좌진이 올렸다고는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동의를 했으니까 올렸을 거 아닙니까? 본인 에세이상에.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뭔지를 좀 추정해 적어주시고요. 쓰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 관련 영상부터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환을 이렇게 대검찰청 앞에 쭉 나열하듯이 이렇게 도열하듯이 이렇게 해놨는데 마치 본인이 이렇게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위세를 보이는 듯한 이런 태도, 저는 매우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삼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부추기듯이 과시하듯이 이러한 것들을 놔두고 있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저 부분에 대해서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자, 저 지금 방금 봤던 이 영상은 과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보냈던 그 화한, 그거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장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꽃길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 SNS상에 올렸으니까요. 뭐 자랑이라도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원 교수님, 네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자, 아까 그 영상에 보셨을 때 김남국 의원이 이 얘기 하셨거든요. 예. 그 꽃길이나 화환을 전시한 건 매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도 용인을 했던 부분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그 매우 잘못된 길을 또 따라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철진한 꽃길이라고 봤는데 그 꽃길이라는 게 결국 세력과시에 대한 어떤 지금 대항마거든요. 세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세력에서도 실패한 것 같아요. 죄송한데 추미애 장관의 그 꽃은 분량이나 규모 면에서도 좀 작고요. 그러니까 화환보다 꽃바구니 네. 작다. 지금 그걸 보신 거예요? 네, 지금? 화환 자체도 지금 이게 정량적으로 봐서도 작고요. 그리고 꽃길을 저렇게 또 장시하는 거, 저게 아마 SNS에 그 추미애 장관이 직접 아니라 비서관이 올리신 그렇죠. 걸로 누군가 이제 지금 찍어준 사진이에요.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올리지 말아달라고 지시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화환에 대해서 세력과시라는 걸 이미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심 앙금처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저걸 보이는 세력과시용 것은 정치적으로도 좀 감각이 약간 떨어지셨던 철진한 꽃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진한 꽃길 이렇게 보셨네요. 김구라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어떤 뭐 의도가 있겠죠. 이렇게 올린 의도가 있겠죠. 그거는. 그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화환보다 꽃바구니 길이 더 좋다. 뭐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왜 아무 잘못도 없는 꽃바구니하고 화환을 싸움을 시킵니까? 꽃바구니하고 화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 죄가 그건 항상 없습니다. 축하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그것이 동원이 된 거예요.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그 갈등과 대결의 과정 속에서 예. 지금 사실은 김도우 의원이 한 150개 정도 왔다 이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국감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화환은 굉장히 정책 편향성의 그 이미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질문하면 저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그 정책 편향성을 받들어서 이제 행정을 하겠다는 예. 얘기로 이제 오해 또는 해석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 본 추미애 장관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따라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화환 얘기가 다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때늦은 예. 시간에 다시 이 꽃길을 얘기하면서 나도 꽃바구니를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듯한 것은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것과 동일한 비판의 잣대를 본인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모두 다 정책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공무원인 두 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고 사실은 어떤 멘트도 어떤 언급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장우희 변호사. 네.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공통점이 지금 꽃이 뭐 앞에 왔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극한 갈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두 인물 모두 본인의 지지자들만 너무 바라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정치인으로 이미 분류가 되고 있는 인사입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아예 정치인으로 간주하고 있죠, 지금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또 그걸 마다하지 않았고 사실상 정치적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개의 꽃길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이 각자가 정말 일단 특정 정파 내지는 특정 성향의 어떤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보고 지금 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지금 그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또 검찰의 수장으로서 본인들이 특정 정파만 보고 걸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위세를 과시하듯이 화환과 꽃길로 이렇게 사실 맞불을 놓으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겐 상당히 좀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고 예, 그런 부분은 참 자중해야 되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난 자랑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드러나놓지도 않았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화환입니까, 사실요, 길에. 뭐 300개 뭐 예의까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무실 쪽에 이렇게 돼 있고 현관에도 이렇게 꽃바구니를 쭉 세워놨습니다, 지금요. 여기 뭐 문구 보면 다 뭐 뭔가 응원하는 문구로 보입니다. 예, 최인정 변호사. 저는 그 사진뿐만 아니고 밑에 쓴 글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예. 법무부에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지 않는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꽃이 진다, 시들다라는 예. 의미하고 또 경기에 게임에 진다. 지지 이 두 않는다.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꽃으로서의 권력이 지지 않는다. 실제 지지 않는다라는 취지는 뭐냐면은 그 민주당에서 그 당 대표실에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거 붙어놨던 것과 굉장히 그냥 일맥상통한 그런 의미인 것이고 실제로 최근에 있어서 뭐 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법무부와 검찰 간의 어떤 그 지금 갈등 이 속에서 본인은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물론 뭐 그 요즘 뭐 꽃도 열심히 그 팔고 사고 뭐 해서 선물도 해야 되지만 김영란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법조인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밖에 저기 했는 거와 저런 걸 보면서 직접 안에 들여놓는 것이 저는 좀 법률가로서 조금 그러니까 선물로 보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화환과 꽃바구니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대비돼서 또 사진들이 또 많이 싣고 있습니다. 신문들이요. 자, 다음 상황은 이 내용과 좀 연장선에 있어요.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계속 대립하는 모습인데 이번 대립은 심상치가 좀 않아 보입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법무부 대면 감찰 거부 직무정지 구실될까? 그러니까 뭐 윤 총장 비서실에 연락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검사가 직접 가서 뭐 일정을 통보했다. 면담 요구했는데 뭐 안 됐다.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결국은 전 감찰 거부다.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추 장관은 조사 불응 이유로 감찰 거부를 감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감찰하는데 그걸 거부했으니까 그 거부한 걸 또 감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갑니다. 앞서서 한국일보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도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징계의 노림수인가? 법무부 윤 총장 대면 조사 취소하면서 비협조로 불발됐다. 어제 사실은 이 감찰을 하겠다. 이걸로 간다 했는데 갑자기 취소를 했어요. 그 의미가 징계 쪽으로 뭔가를 가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감찰을 거부했다. 이런 명분을 잡으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이 돼 있습니다.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불실은 여전하다. 명분 쌓아 직무 배제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자, 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장유희 변호사. 네. 감찰 거부에 대한 감찰을 할 수도 있다. 아니다. 그거보다 더 나가서 아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무 배제, 징계를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훈령으로 이제 검찰 감찰과 관련한 규정을 갖고 있는데 예. 감찰 대상자는 본인이 감찰을 골라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감찰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응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료 협조랄지 어떤 대면 조사랄지 의무로 돼 있는 거군요. 예,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태도는 감찰 대상자의 태도가 아니라 이걸 상당히 좀 시간을 끌고 뭉개고 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해 보입니다. 예. 일례로 어떤 대검에서 이 일정을 통지하기 위해서 평검사 2명이 간 것을 두고 뭐 망신주기 아니냐 뭐 예.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통지를 하는 절차에 있어서 그럼 검사가 들고 간 것 자체가 예우를 해줬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어떤 반론으로 삼을 예. 그런 이제 계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감찰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예.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직무 배제 조치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그렇다면 직무 배제까지 하기 위한 수순에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윤석열 총장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예. 그런 이 감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 않다는 점. 지금 윤석열 사단이 이 정권에서 보여준 수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먼지털이식 그리고 전방위적 수사로 압박을 강도를 높여가는 이런 수사 예.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전 국민이 생중계 보듯이 봤던 인물인데 그것이 본인에게 감찰 대상이 되자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태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인용 변호사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어떤 방향에서 걱정을 왜 하십니까? 그러냐면 지금 우리 변호사님은 예. 아주 내규인 그 감찰 규정을 얘기를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위에 있는 검찰청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지난 그 11월 13일 지난주였는데 예. 서울지방변호사에서 성명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법한 감찰 지시와 인권 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자체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위법한 감찰 지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검찰청법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하고 자율성 보장하기 위해서 이 소속의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찰 지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도록 그런 식으로 감찰을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감찰 지시 자체가 예. 검찰청법, 아까 내부적인 규율이 아니고 상위법인 검찰청법 자체에 대한 위법에 대해서 예. 이 실질적으로 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어떤 성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시 자체가 위법하고 오히려 직권남용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하위법이 잘못됐네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감찰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과 그 검찰청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그런 감찰 어떤 지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직무 정시에 구실이 될지 모르지만 예. 본질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감찰 지시라고 하면 결국 나중에는 이것이 법무부 장관과 이 검찰총장이 예. 법원으로 가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법조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이 큰 상태입니다. 보니까 두 분 변호사가 지금 각각 어떤 법률에 근거한 의견을 주셨어요. 보니까 한쪽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런 걸 주장할 것 같고요. 한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 주장할 것 같은데 이게 또 충돌이군요. 예, 김광석 교수님. 감찰의 내용이 적절한지 안 한지는 이제 추후에 감찰이 집행되고 나서 그 결과를 보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추미애 장관이 뭐 어떻게 피해 갈 수가 없겠죠. 예.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5가지 지금 문제 제기된 것 중에 감찰에서 하나라도 나온다면 예. 사실은 윤석열 총장은 그 자리를 직을 유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의 지시의 권한은 예.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 수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최동욱 검찰총장이 받았던 예. 예컨대 감찰 그 사안은 사실 혼외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닌지 우리가 모르죠. 예.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하기 직전에 이제 본인이 사표를 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청와대에서 검증 잘못한 거죠. 그 책임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곧바로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까 그 부분을 하나의 빌미로 해가지고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근거한 어떤 감찰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감찰이 적절한지 안 한지는 감찰이 실시된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앞으로 추미애 장관의 어떤 조치, 그러니까 감찰 거부를 감찰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직무를 배제할 것인가, 지금 이런 얘기의 가능성들이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제 서울시에서 뭔가 하나 설명을 내놨는데요.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염 급증인데 이거 광복절 집회 영향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사항과 관련해서요. 그러자 전문가 부적절한 주장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좀 더 보면요. 서울시는 잔존 감염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져 그리고 반면에 또 광복절 집회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민노총 집회 헬로윈과는 연관이 적다고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석 달 전 사례를 연결시키는데 그 근거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 있고요. 논란이 커지자 시는요. 서울시는 취지가 잘못 전달됐습니다. 그냥 예시로 뭔가 설명한 건데 우리 그렇게 설명한 거 아닙니다라고 또 해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어떤 설명이었길래 그런지 들어보겠습니다. 8.15와 그때 많이 발생했을 때 아마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존 감염을 시켜놓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잔존 감염이 지역사회에 계속 있었고 이것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그다음에 다발성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추가 질문이 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집회 그리고 헬로윈 이거는 지금 상황과 관련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또 설명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기사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자 여기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늘었다는 뜻 아니다. 좀 설명을 해서 예시를 든 거지 이렇게 한 거 아니다라는 또 해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근데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주영 교수님. 네. 이 상황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아주 부적절하고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리고 처음 말씀하신 거하고 해명도 잘못됐습니다. 처음 말씀하실 때 분명히 8.15 집회로 인한 집단 감염인 잔존 감염이 나중에 다발성, 현재 최근에 다발성 집단 감염으로 연결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또 논란이 커지자 해명으로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취지가 맞았죠, 솔직히. 그래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해명을 하셨었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코로나 블루라는 게 왜 등장하냐면 코로나 자체에 대한 공포보다는 코로나가 걸렸다라는 확진자라는 그런 어떤 낙인 찍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집단에 의해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구상권 청구하고 그런 거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게 어떤 특정 집단으로 인해서 계속 현재의 집단 감염에 연결되었다. 그런 근거가 부족한 것을 이렇게 시 차원에서 발표한다라는 것은 좀 부적절함에 저는 절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환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이호승 저번에 청와대 경제수석께서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8.15 집회로 인해서 국내 총생산이 0.5% 감소가 됐다. 그것도 근거가 희박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자꾸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권의 어떤 시각이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읽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여기 서울시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범여권으로 좀 간주가 되죠, 지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해서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좀 보시죠. 확보도 못했는데 백신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 미국에서는 개발이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멀었거든요. 그리고 확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확보도 못했는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 북한에 백신을 나눠주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며칠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음 날 북한이 반응이 좀 있었는데 없어도 되는 물자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지원을 거절한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좀 더 밑줄 좀 강조돼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남북이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나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을 뭔가 좀 도울 수 있다.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요.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북한에 백신과 치료제를 좀 보내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제안으로도 들립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버텨 견디면서 자식들을 살리겠는가? 운명적인 선택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뒷부분 선택하겠다는 거죠. 버티겠다는 거죠. 이거 최윤정 변호사가 그냥 짧게 평가 좀 해주세요. 그 고대 그 교수님 한 분이 예. 이 현철의 노래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이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그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통일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어려울 때 돕자라는 뭔가 이게 교류의 불씨를 살리고자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열망이 좀 보여요. 참 예.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넉 달간 한 3억 병 이상 그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그와 같은 소식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게 아니고 제로인 상태에서 뭘 나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나와서 다른 어떤 부처와 협조하면서 이걸 한다고 하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저렇게 하면은 오히려 통일의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고 오히려 노동신문에서도 저렇게 바로 다음 날 반박을 하면은 우리의 입장은 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자존심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백신이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얘기했으면 뭐 논의를 해보자 했는데 아직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서 기사 제목도 이렇게 좀 확보도 못했는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소득 격차입니다. 이 격차가 좀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경기를 살리려 돈을 풀었지만 하위 40% 소득은 되레 줄었다. 이 경기 살 돈 푸는 게 사실은 이 하위 힘드신 분들의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런 효과가 없었다라고 좀 볼 수 있네요.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인데요. 코로나에 임시 일용직이 줄었다. 하위 계층은 근로소득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죠. 옆에 그래프로 좀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나라 소득을 5단계로 좀 구분하는데 1분위부터 5분위. 1분위는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경우고요. 5분위는 가장 높은 경우인데 여기 보면은 이 굵은 글씨로 된 숫자가 있죠. 이게 월 평균 소득이에요. 여기 보시면 1분위,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가장 낮으신 분들은 163만 원입니다. 월 평균이. 근데 이분들 소득이 줄었어요. 지금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하면. 그럼 여기 보면 마이너스가요. 1분위, 2분위, 그러니까 하위 40%는 마이너스입니다. 반면에 상위 20%, 상위 40%는요 늘었습니다. 소득이요. 돈을 풀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요. 특히나 이분들 근로소득 많이 줄었지만 겨우 버텨낸 거는요. 이 163만 원의 많은 부분은요. 정부가 지원한 돈입니다. 그나마 그걸로 버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통계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2차 재난지원금에도 3분기 소득 격차 더 벌어졌다. 왜냐면요. 고소득층이 재난지원금 더 많이 받았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아동지원금 부분인데 고소득층일수록 아이들 숫자가 많거든요. 저소득층은 아이가 적고. 그래서 적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오히려 재난지원금 지원 많이 받은 셈이 됐답니다. 이게 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뭔가 이거는 고민할 지점이 있어요, 지금 장유희 변호사. 네. 그러니까 뭔가 선별 지원의 부분을 좀 더 촘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오히려 더
여유 있는 분이 더 많이 받아갔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습니다. 이번 이거- 통계청이 예. 발표한 지표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 2기 재난 지원금이 이제 반영된 그런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소득 격차 완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기능했을 것인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사실상 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고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적기는 하지만 이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통 제 주변을 보더라도 이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여러 명 낳을 수 있고 생계가 어려운 집안 같은 경우에는 아이 하나로도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정책적으로 크게 없이 정교하게 없이 그냥 단순히 아이들 수에 따라서 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부분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소득 격차가 더 이렇게 벌어졌게 됐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어떤 복지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게 뭐 더 힘이 들고 이게 정책적으로는 이게 낭비일 수 있다라는 지적에 있어서 일괄지급을 한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촘촘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요 기사 뒷부분 좀 추가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공적 이전 소득,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한 부분이에요. 소득 격차를 일정 부분 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하위 계층에게는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 아동 돌봄 지원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자녀 숫자대로 줬는데 고소득층 가구가 주로 자녀 숫자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고소득층 소득을 늘려줬다고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뭔가 고민할 숙제를 좀 던졌습니다. 지금 이 통계가요. 자, 다음은 마지막 기사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월 날씨가 왜 이래? 대구는 25도, 서울은 104년 만에 폭우. 오늘은 또 엄청나게 춥습니다. 비도 갑자기 많이 옵니다. 이유는요. 중국, 일본 기압골 사이에 한반도가 끼면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됐다 빠졌다 그래서 그런답니다. 날씨가 왜 이래? 이유가 좀 있군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